이번에는 2장 에너지 대사와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너지 대사의 개념과 대사 작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대사의 개념, 즉 에너지의 방출, 전환, 저장,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에너지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들은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인체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로부터 화학적 에너지를 얻고, 그렇죠. 우리가 먹는 음식물 뭐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것들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분해하는 것 자체가 화학적인 형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학적 에너지를 얻고 여기서부터 얻은 에너지를 우리는 몸을 움직이는, 즉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대사의 개념 중에 하나는 화학적 에너지로부터 생리적인 일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와서 화학적 에너지를 얻고 이거로부터 기계적 에너지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질 대사 작용에는 동화 작용과 이화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화 작용은 동화한다. 그렇죠. 물질을 합성한다. 물질을 합성하니까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화작용, 물질을 분해하니까 에너지를 소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은 대부분 그렇죠. 단백질이나 탄수화물과 같은 고분자 화합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러한 고분자 화합물은 결국 뭐예요? 우리 몸 내부 안에서 끊임없이 물질 대사를 통해서 분해되기도 하고 합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분자 화합물을 분해해서 단순한 분자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바로 이화작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단순한 분자와 에너지를 이용을 하여 보다 복잡한 화합물을 합성하는 과정을 뭐다? 바로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인체의 에너지 대사, 근수축 에너지원. 자, 인체는 신체 활동 등 생명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이화작용, 분해하는 작용이죠. 이화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그대로 에너지화 할 수 없습니다. 뭘로 바뀌어야 돼요? 바로 아데노신 3인산 뭐야? ATP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원은 근세포 속에서 이용되기 위해서 ATP 형태로 변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ATP는 근육 속에 소량으로 저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갈되고 나면 뭐예요? 지속적으로 다시 재합성해야 되죠. 그래서 이 ATP를 재합성하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죠. 무산소성 과정과 유산소성 과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산소성 과정은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서? 바로 세포의 원형질, 그렇죠? 근형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형질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유산소성 과정은 산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디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사용을 해서 ATP를 만드는 공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공장 자체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산소성 과정은 원형질, 유산소성 과정은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산소성 과정은 두 가지 과정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ATPP 시스템, 이것을 인원질 체계라고 하고, 그리고 무산소성 해당 과정, 해당 뭐예요?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젖산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유산소성 과정이 있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P 생성 체계를 볼게요. 자, 근육세포는 다음과 같이 한 개 또는 세 개의 대사작용을 이용해서 ATP를 생산할 수 있다. 자, 먼저 무산소성 과정을 볼게요.
자, ATP PC 시스템, PC 크레아틴 인산입니다. 이것을 인원질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장 빠르고 쉽게 ATP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쉽게, 즉 다시 말하면 빠르고 쉽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강하게 근육이 수축하는 동안에 이것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강하게 근육이 수축하는 동안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ATP 재합성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TP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PC가 필요한 겁니다. PC, 크레아틴 인산. 그렇죠? 이 PC가 크레아틴 인산인데 이 크레아틴 인산이 분해가 되면서 뭐예요? ATP를 재합성하는데 연료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빠르게. 자, 이거 중요하고요. 근세포에 저장된 크레아틴 인산이 ATP를 재합성한다. 이렇게 꼭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크레아틴 인산이 ATP를 재합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효소가 있죠. 그 효소는 뭐다? 크레아틴 키나제다. 이렇게까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무산소성 해당 과정입니다. 자, ATP PC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ATP를 다 쓰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으로 ATP를 만들어지느냐? 바로 무산소성 해당 과정에 해당됩니다. 젖산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왜 젖산 과정이라고 하냐면 이 과정의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최종 산물이 젖산이 되기 때문에 젖산 과정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탄수화물에 의해서 에너지 공급이 해당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 해당 과정,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죠. 당에 해당되는 거니까 탄수화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포도당 한 분자당 2개의 ATP와 피르부산 또는 젖산 2분자를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2개의 순수 ATP와 피르부산 또는 젖산 2분자가 생산된다.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NAD 이게 뭐예요? 조효소, 소위 말해서 수소 이온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작용에 있어서도 뭐예요? 화학 반응을 지속하기 위해서 수소 이온을 받아들이는 NAD라고 하는 조효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NAD가 수소를 받아들이면 뭐예요? NAD에다가 수소가 뭐예요? H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NADH가 형성이 됩니다. 환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NAD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무산소성 해당 과정에 있어서는 당을 분해를 시키게 되면 뭐로 만들어져요? 피르부산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젖산도 형성이 되게 되어 있죠.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혈당 또는 근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 당을 의미를 하죠. 이 당은 해당 과정, 즉 당을 분해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피르부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ATP를 만들어 간다. 자, 그래서 무산소성 해당 과정에 있어서는 당을 분해하는 과정을 거쳐서 뭐로 분해가 된다? 피르부산으로 분해가 된다. 요 피르부산 요 부분 꼭 암기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피르부산으로 분해가 돼서 ATP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자, 지금은 무산소성 해당 과정이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피르부산을 거쳐서 최종 산물로 젖산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젖산 그러면 우리 근육의 피로물질 이렇게 이해를 보통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젖산은 단순한 피로물질을 넘어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젖산은 코리사이클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산소성 해당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뭐예요?
글리코겐을 즉 당을 해당 분해하는 과정을 거쳐서 피르부산으로 분해가 되어서 ATP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 산물로 젖산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최종 산물로 만들어진 젖산은 코리사이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간으로 가서 다시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산소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의 것까지 자, 무산소성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ATP까지 다 이제 고갈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유산소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유산소 시스템에서는 두 개의 경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크랩스 회로와 전자 전달계라고 하는 두 개의 대사 경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해당 과정을 통해서 위에서 여러분 공부했듯이 해당 과정에서는 무엇으로 ATP를 만든다? 피르부산으로 만든다고 했죠. 그렇죠? 이때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젖산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젖산 체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이때 이제 유산소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면 산소가 공급이 되잖아요. 이렇게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아세틸 조효소로 분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세틸 조효소는 위에서 말하는 크랩스 회로의 뭐예요? 원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원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크랩스 회로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죠. 자, 다시 보면 자, 피르부산은 크랩스 회로에 들어가서 뭐예요? 아세틸코알데히드로 전환된 기질들을 그렇죠. 이산화탄소와 수소 원자로 분해를 하는 것. 자, 여기서 보면 결국 크랩스 회로라는 것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수소 폭탄 들어보셨죠? 수소 안에는 엄청난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잠재된 에너지로 우리 몸에서는 ATP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랩스 회로에서 즉 크랩스 회로의 원료에 해당되는 아세틸코알데히드로 전환될 기질들이 결과적으로 수소 원자로 분해가 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고 수소 이온과 전자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렇죠. 전자 전달계로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자 전달계로 들어가게 되면 전자 및 수소 이온이 산소와 결합을 하면서 뭐죠? 많은 양의 ATP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수소 이온, 수소 H 그리고 산소 O2 결합하면 뭐가 돼요? H2O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게 뭐다? H2O, 물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ATP를 합성을 하게 된다. 수소에서 산소로 전자가 전달되면서 많은 에너지로 많은 양의 ATP를 합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산소 시스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걸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유산소성 ATP 계산은 이런 형태로 이제 32개의 ATP가 나온다는 것. 이 부분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생체 에너지 조절. 요거 올해 2024년도에 나온 문제인데 효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촉매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촉진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ATP-PC는 크레아틴을 분해하기 때문에 크레아틴 키나제라는 효소, 해당 작용에 있어서는 인산 과당 분해 효소, 크랩스 회로와 전자 전달기에서는 이소구연산 탈수소 효소, 전자 전달기에서는 시토크롬 산화 효소 이런 부분들이 촉진 작용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각각의 나타나는 효소 이 부분들도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과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운동 강도에 따른 대사, 그렇죠. 고강도 운동, 자, 짧은 시간에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투포환, 높이뛰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강한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에너지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가장 많이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들이 인원질 과정, ATP, PC 과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젖산 과정. 결과적으로 여기까지가 무산소성.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산소 과정이 뒤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원도 뭐예요? 젖산 과정, 해당 과정에 해당되는 거죠. 해당 과정, 당을 분해하는. 자, 탄수화물이 당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더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반면에 저강도 운동에 있어서는 거꾸로 되겠죠. 저강도 운동. 적은 강도로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했을 때는 당연히 가장 큰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유산소 과정이다. 그리고 가장 적은 부분이 인원질 과정이다. ATP, PC 과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원질 과정 ATP, PC 과정이죠. 30초 이내에 해당되는 100m 달리기, 투판, 높이뛰기 이런 부분들은 인원질 과정. 30초에 90초 이 부분들은 인원질 과정과 젖산 과정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90초 이상이 될 때 이제 유산소 과정이 살짝 들어갑니다. 그리고 180초 이상이 될 때는 유산소 과정이 주로 에너지 시스템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 다음에 자, 운동 시 에너지원 이용 과정. 자, 위에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단시간 고강도 운동은 당연히 무산소 에너지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사용되는 연료가 보통 당을 해당 과정, 그렇죠. 당을 분해하는 것이 주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3분의 4, 지방의 4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의 운동은 뭐예요? 저강도 또는 중강도 운동으로 장시간 할 경우는 글리코겐, 혈당, 지방산순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죠? 글리코겐이 다 고갈이 되게 되면 당, 혈당, 그 다음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해서 3단계에 걸쳐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장시간 운동할 때는 탄수화물이 완전히 고갈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저강도 운동은 그 반대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너지 소비량의 측정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의 측정.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호흡 교환율입니다. 호흡 교환율. 여기 보시면 17년도, 18년도 올해도 이 호흡 교환율에 대한 간단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호흡 교환율이 뭐냐 하면 이산화탄소의 생성과 산소 섭취량 사이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산소 섭취량분의 이산화탄소 생성량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호흡 교환율과 동일하다. 호흡 지수와 호흡 교환율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아셔야 될 거냐 하면, 자, 순수한 탄수화물이 분해가 될 때는 1입니다. 1. 산소 섭취량분의 이산화탄소의 생성량이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질이 분해가 될 때, 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유산소성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산소 섭취량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보다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질이 분해가 될 때는 1보다 적은 0.71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RQ의 수치에 따라서 뭐예요? 아, 유산소 운동 형태의 운동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무산소 운동 형태의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호흡 교환율입니다. 자, 다음은 자, 트레이닝에 의한 대사적 적응.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5년서부터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이 부분들은 거의 다 출제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유산소 트레이닝, 즉 지구성 트레이닝을 했을 때 우리 몸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최대 산소 섭취량 증가. 자, 유산소 운동이니까 당연히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겠죠. 이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은 뭐다? 바로 1의 박출량이다. 1의 박출량. 한 번에 많은 양의 혈액을 내뿜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몸의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 이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의 박출량이 높아지게 되면 뭐요? 많은 혈액 속에 많은 양의 산소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 산소 섭취량의 증가는 결국 1의 박출량 증가가 그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의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가 되고 이 원인은 1의 박출량 증가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당연히 1의 박출량이 증가가 되겠죠. 자, 여러분 1의 박출량이 증가가 되려면 뭐예요? 심장에 많은 양의 혈액이 들어와 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정맥회귀, 정맥으로부터 심장으로 올라오는 심장으로부터 유입되는 혈류량이 증가가 되었다,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심장에 많은 양의 혈액이 담김으로 인해서 그 혈액을 펌핑함으로 인해서 1의 박출량이 증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양의 혈액을 담아줘야죠. 뭘로 담아줍니까? 심장 심실에 이완기말이라는 건 뭐예요? 심장 심실이 이렇게 이완됐을 때, 늘어났을 때 뭐예요? 많은 양의 혈액이 증가가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많은 양의 혈액이 담겨져야지만이 한 번에 내뿜을 수 있는 양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실의 수축력을 높여서 펌핑하는 힘을 높여서 1의 박출량이 증가가 된다. 그래서 자, 두 가지 외워두셔야 됩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 올라가고 그리고 1의 박출량이 증가가 된다. 자, 그리고 유산소성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뭐예요?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원을 만드는 미토콘드리아의 크기와 수, 이 부분들이 뭐예요? 증가가 될 것이고 또 산소를 많이 유입을 시키는 혈관 밀도가 또한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크기와 수가 증가가 되고 또 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가 유입되게 할 수 있는 혈관 자체의 밀도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많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적응 현상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산화적 효소 활성화. 자, 효소는 뭐라 그랬죠?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 대사의 증가. 그렇죠. 유산소 운동이니까 주 에너지원은 지방이 되겠죠. 그래서 지방 대사의 증가가 되고 반대로 무산소성 형태의 에너지원에 해당되는 글리코겐의 활용은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젖산 생성의 감소와 제거의 증가. 자, 위에서 무산소성 해당 과정에서 설명드렸죠. 젖산 체계에 있어서 산소가 유입이 되게 되면 뭐예요? 젖산 생성이 되지 않는다. 젖산 생성이 감소가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토파지 관련 단백질의 발현으로 인해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빨리 제거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항상 그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7번 읽어볼게요. 마이오글로빈 함량의 증가. 마이오글로빈이 뭐예요? 마이오글로빈 근육 안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마이오글로빈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유산소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유산소성 운동이라는 것은 산소를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마이오글로빈 함량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이오글로빈과 헤모글로빈 착각하지 마세요. 자, 마이오글로빈 함량의 증가.
그리고 여덟 번째, 지근 섬유 비율 증가. 그렇죠. 유산소성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속근 섬유는 뭐예요? 강하고 빠르고 그리고 단시간에 활용되는, 지근 섬유는 천천히 느리게 그렇지만 장시간에 활용되는, 그렇죠. 그래서 장시간 활용으로 지방을 에너지로 동원하는데 효율적인 지근 섬유 비율이 증가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무산소 트레이닝의 대사적 적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산소 트레이닝, 저항성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헬스클럽에 가면 뭐 덤벨을 드는 것, 이런 부분들, 이런 무산소 트레이닝의 대사적 적응으로는 먼저 속근 섬유. 자,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소 트레이닝의 대사적 적응에 있어서는 속근 섬유보다 지근 섬유 비율이 증가가 되고, 무산소 저항성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강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속근 섬유의 비율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비대, 그렇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웨이트 트레이닝이죠. 그렇죠.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근비대, 근육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량이 증가가 되고, 근육량, 근력 힘은 뭐예요? 근육 단면적의 양이 클수록 뭐예요? 근력도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량 단면적이 커지면 근력도 증가가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동원되는 운동 단위 수의 증가. 운동 단위는 뭐예요? 하나의 운동신경에 연결된 근섬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운동 단위 수가 증가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의 신경에 여러 개의 근육들이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여러 개의 근육들이 연결되니까 뭐예요? 그만큼 힘도 근력도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형 가교 수의 증가. 십자형 가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들이 서로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근육에 수축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결합을 하는 것을 십자형 가교가 결합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근력도 증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성 운동에 있어서는 근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단위 숫자도 증가가 되고, 그리고 십자형 가교 수도 증가가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ATP-PC. 이게 뭐예요? 무산소성 에너지 대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TP-PC, 이런 능력도 증가가 되고, 그리고 글리코겐 저장 능력도 증가가 됩니다. 글리코겐, 당을 말하는 거죠. 이게 무산소 운동이니까 무산소 운동의 에너지 대사는 뭐예요? 첫 번째 ATP-PC,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무산소성 해당 과정, 그렇죠? 무산소성 해당 과정 같은 경우는 글리코겐을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저장 능력이 증가가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효소, 그렇죠, 촉진 작용을 하는 효소 활동도 같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저항성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근육뿐만이 아니라 그 근육에 붙어 있는 인대, 이런 것도 뭐예요? 증가가 된다. 즉 건인대 같은 경우를 결합 조직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도 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조골세포. 조골세포가 뭐죠? 골 조직을 형성하는 세포를 조골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 조직의 형성이 되면서 뼈의 무기질 함량이 증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백질의 합성이 증가되어서 근원세사의 단백질량이 증가가 된다. 자, 그렇죠. 근원세사의 단백질량이 증가가 된다. 우리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근원세사,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이런 근원세사의 단백질량도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장 에너지 대사 운동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